네, 6번째 단락을 함께 볼게요. 자연 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자연 미세먼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앞서 살펴봤었기 때문에 이거는 PM10의 미세먼지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흙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자연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올라가는데 이것과 유사한 걸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를 자동차가 지날 때 훅 하고 먼지가 날아 올라가는 거. 같은 맥락이죠? 연결이 되죠? 이런 걸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즉 비산먼지라는 건 땅이나 바닥에 있다가 대기로 올라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동차가 길거리에 있다가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 이런 게 비산먼지의 발생 원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또는 이 앞에서 얘기한 것, 이런 게 이제 자연 미세먼지 혹은 비산먼지의 발생 원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비산먼지라는 건 우리 공사장에 보면은 본 공사장은 비산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뭐 이런 게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하다 보면은 막 커다란 차 다니고 땅 파고 이러니까 흙먼지가 막 날려 올라가죠. 어쨌든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죠.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황사의 원리도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속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게 바로 황사죠. 라고 하면서 여기도 역시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건조한 상황에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아오른다, 떠오른다 라고 하면서 발생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요. 같은 내용을 요렇게 저렇게 그렇게 반복한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전체적으로는 자연 미세먼지가 땅이나 바다 이런 데 있다가 바람이 불면 올라간다는 점, 그걸 동일하게 갖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의 예로 비산먼지라든지 황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7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미세먼지, 여기에서는 초미세먼지니까 PM2.5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원리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어떤 앞선 내용과의 차이점, 이런 것을 비교하는 걸 텐데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를 얘기하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꺼내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했을 그 경험을 불러일으키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걸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걸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는 밖에 안개가 끼고요. 밖에 안개가 끼는 것도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결 현상에 해당하는 예,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응결 현상이 뭔지 알려주려고 이 응결 현상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의도 해주죠. 공기 중의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것이라고 하면서 응결 현상의 개념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느닷없이 응결현상 얘기 왜 했을까요? 우리 학습 목표에서 미세먼지의 종류도 얘기하고 생성 원리도 얘기하고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미세먼지의 지름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생성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서 6번째 단락에서는 자연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훅 하고 바람이 불면 올라가는 바람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바로 응결 현상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려는 거겠죠.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단,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응결을 하는 과정에서 물방울들이 이제 개입할 수가 있을 텐데요. 물방울은 해가 없지만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초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것, 요거는 인체에 유해하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초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게 뭔데? 라고 이제 궁금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바로 다음 단락, 8번째 단락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렇게 4가지입니다. 라고 밝혀주죠. 8번째 단락은 내용이 굉장히 적지만 어쨌든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을 쫙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이 전체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앞서서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는 인체에 유해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어떤 대표적인 물질 이런 것을 지금 나열,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죠. 학습활동 2번에서 글의 전개 방식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 물질들은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해낼까요? 그러니까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것 자체가 초미세먼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얘네는 초미세먼지의 재료가 돼요. 근데 얘네들은 유해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뭔가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 보면. 그랬을 때 그 초미세먼지가 유해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훨씬 유해하다는 내용을 앞서서 글쓴이가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초미세먼지를 어떻게 생성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줬으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초미세먼지를 만들어주는 이 재료를 통해서 어떤 초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지 분명히 답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을 통해서 다음 단락에선 답을 주겠죠? 9번째 단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산화황은 아까 열거됐던 4가지 중에 첫 번째 멤버 이산화황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하는지 이야기해주죠. 어떤 애인지. 그러면서 이 이산화황 여러 개가 달라붙으면 이 재료가 어떤 과정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달라붙게 되면 황산이나 황산염이라고 하는 초미세먼지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산화황은 서로 달라붙게 되면서 황산이나 황산염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라 훨씬 크기가 작다. 그래서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그 두 번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이게 또 초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애인데 얘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자동차에서 배출되어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글쓰기의 내용, 방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산화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밝혀준 다음에 이게 달라붙으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질소화합물 역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얘네들도 또 달라붙어서 무엇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글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구나. 유사할수록 내용을 파악하기엔 도움이 돼요. 계속 같은 구조가 반복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초미세먼지가 또 만들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 이것도 초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거일 거고요. 얘는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온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초미세먼지 암모늄을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달라붙어서 만든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왠지 그럴 거라고 추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 이것도 그럼 여기도 유기기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하죠.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유기기체인데 이 유기기체라고 하는 초미세먼지의 재료도 대기 중에서 산화 과정을 거쳐 달라붙으면 그 다음에 유기탄소라고 하는 초미세먼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각각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9번째 단락은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원리. 그래서 초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것으로부터 걔네들이 달라붙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초미세먼지가 된다라고 밝혀주고 있었죠. 그 다음 10번째 단락을 볼게요.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대기 오염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 대기 오염 지수가 얼마나 될까라고 새로운 화두를 던집니다.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는 건 10번째 단락에서 내용의 흐름이 조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9번째 단락까지 나누어서 중간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저번에는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 구분하고 나눠서 종류를 설명한 게 중간 1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번에 여기는 중간 2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리할게요. 여기까지가 중간 2에 해당이 되는데 중간 2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었던 단락들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단락이 되는 거겠죠? 6에서 9까지의 단락이 될 거고요. 얘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를 밝히는 부분이었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10번째 단락 이어서 갈게요.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대기오염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높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물어보자마자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고 있죠. 아,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는구나. 세제곱미터당 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의 개념을 혹시나 모를까봐 이 친절하신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죠. 이건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연 설명을 자세히 해주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 그게 어쩌다는 거지? 많다는 건가 적다는 건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로그램 어쩌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게끔 여기 뒤에 좀 나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초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을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권장한대요. 우리 세계보건기구라고 나오는 순간 여기는 왠지 공신력이 있는 좀 믿을 만한 곳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여기에는 기준을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 기준을 2배나 초과하고 있네.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 이게 바로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겠죠. 이거를 달성하지 못한다. 즉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이게 주된 내용이겠죠, 사실. 앞서서 질문하고 답을 준 내용인데다가 그것이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인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조금은 심각한 상황 인 것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WHO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권장하는 기준이 얼마냐라는 것을 밝힌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권위 있는 누구나 좀 신뢰하고 믿을만한 거죠. WHO라고 하니까 권위 있는 단체의
기준을 제시해 준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을 믿을만하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고한다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이건 그냥 높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도 얘기하고요. 우리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밝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어서 볼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WHO의 권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감소해 왔다는 추이 이런 것을 밝혀주고 있죠.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환경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꾸준히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앞서서 그래프를 보면 중간중간씩 전체적인 감소 추이에서 중간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것을 지속적이라고 이야기하나 봐요. 그랬을 때 이 끝부분에서 살짝 그래프에서 올라간 부분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012년 기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좀 많이 다시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보면 11번째 단락이요. 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주면 좋은 게 학습 목표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 미세먼지에 관해서 3가지를 살펴볼 것처럼 이미 알려줬었거든요. 첫 번째가 미세먼지의 종류였고 그 다음이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그리고 그 다음이 기상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였어요. 그럼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서 3번째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단락은 한 단락에 불과하긴 하지만 얘는 독립해서 놓고 새로운 내용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까지를 중간 3이라고 보고 10번째 단락만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실태 이걸 밝혀주는 게 중간 3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중간 4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기상조건과의 어떤 연결성 이걸 설명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물어보면서 그 답이 뭔지는 기상조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해요. 계속 질문, 답의 방식으로 글이 서술되고 있죠. 그래서 풍속이 빠르면 이라고 하면서 기상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풍속이라고 하는 요소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풍속은 기상 조건 1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풍속이 빠르면 오염 물질이 대기에 잘 섞입니다. 굴뚝에서 같은 양의 이산화황이 나오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주변 공기와 잘 섞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래프와 어떤 비례관계, 정비례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출제되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는 거예요. 풍속이 빨라. 그러면 대기에 오염 물질이 잘 서로 섞인대요. 잘 섞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미세먼지랑 무슨 상관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가 낮아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미세먼지가 농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해봐도 바람이 훅 하고 불면은 정체되어 있던 공기가 퍼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방귀가 마려워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끼거나 아니면 밀폐된 장소에서 끼면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농도가 진한 방귀를 그냥 흡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야외에서 우리가 방귀를 껴.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에 내가 방귀를 뀌자마자 바람이 훅 불어서 널리 퍼뜨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방귀 냄새인지 그렇지 않은지 미묘하다라고 정도 생각하는 거지 굉장히 지독하게 냄새를 맡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퍼뜨리게 되면서 바람에 의해서 훅 하고 금세 퍼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 방귀의 어떤 암모니아 분자라든지 냄새 분자를 이렇게 막 굉장히 농도 짙게 막 흡입하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더러운 예였지만 어쨌든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굴뚝에서 같은 양의 이산화황이 뽕 하고 나와.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어주면 잘 섞이기 때문에 다 퍼지게 되고 그래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의 물질의 농도는 낮아지지만 만약에 굴뚝에서 일정한 양, 같은 양이었으나 이산화황이 또 뽕 하고 나왔을 때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으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당연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탐구 정신이 투철한 이 글쓴이는 연구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과거 20년간의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을 냈대요. 20년 굉장히 긴 시간 추적 관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왼쪽에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20년간 20년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을 낸 다음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평균을 0으로 삼고 0보다 위에 있으면 평균보다 높은 거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또는 대기오염이 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연구 결과 2012년에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낮았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했대요. 근데 똑같은 연구를 풍속에도 적용을 해봤대요. 왜냐하면 풍속과의 상관관계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20년간 풍속의 변화 이것도 지금 연구를 해보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풍속의 평균을 내고 매년 편차를 비교해 보니 2012년에 바람이 가장 세게 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풍속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관계가 지금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을 때는 바람의 세기가 세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바람의 속도가 느리다. 즉 앞서서 봤던 요 반비례 관계를 그대로 입증해주는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당연히 풍속이 빠르면은 주변에 빨리 분산시키거나 섞어버린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황과 연결지어서 이 두 개가 실제로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것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요. 상관관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상관연구라고 하는데 상관 연구를 통해 풍속과 미세먼지의 관련성을 찾아낸 거죠.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게 성립되는 부분을 봤을 때 누구도 그 반비례 관계를 의심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걸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다시 말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다시 말해준대요. 친절도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분명히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진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 실제 자료에서도 풍속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고 2012년 이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조금씩 다시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죠. 그렇게 봤을 때 희한하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대기와는 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 됐다라는 거죠. 대기와 덜 섞인다는 건 풍속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저감 정책을 해도 좀 미세먼지가 자꾸 증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풍속이 저하됨으로써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했을 때 이 단락에서는 기상 조건 중에서도 풍속과 관련된 측면에서 미세먼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얘기했고요. 그 관련성 측면에서 풍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미세먼지 농도는 낮고 풍속이 약하면 약할수록 미세먼지 농도는 높다. 즉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풍속의 저하는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잘 드러낸 이 마지막 문장이 이 문단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면은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 됐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구나. 이 정도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원래 여기 붙였어야 되는데 그냥 화살표 때문에 뗐어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 조건, 그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라는 건 풍속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이제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락으로 이어서 넘어갈게요. 다음 단락은 12번째 단락이죠. 기압도 미세먼지 농도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라고 하죠.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것도 기상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상 조건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압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라고 중요 요인이라고 미리 밝혀줬으니까 이게 중심 문장일 거고요. 대부분 고기압일 때 그럼 여기에도 기압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풍속과 연결해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압이라고 했으니까 기압이 높은 건데 그럴 때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난대요. 즉, 이 경우는요. 기압이 높으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진다. 풍속과는 달리 정비례 관계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것도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살펴볼게요. 이 글쓴이는 2013년 1월 베이징의 예를 들어줍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이제 얘기하죠.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알아요. 우리나라가 평균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일 때 그게 WHO 권고사항의 2배를 초과한 거라고 했는데 1000이래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밖에 외출하려고 문 여는 순간 콧구멍에 미세먼지가 가득 그냥 끼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만 돼도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마스크 꼭 껴야 된다.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라. 라는 안내문이 나갈 정도인데 10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 올라갔으면 엄청 심각하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도 들어주고 우리나라와 비교도 하면서 지금 베이징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베이징을 비교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베이징 미세먼지 수치의 심각성 이런 것을 부각해서 잘 드러내주는 면이 있죠. 이런 비교의 방식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때 이렇게까지 심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기압과 관련된 요인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기압과 관련된 부분으로 풀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어서 보면 이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그럼 동아시아는 당연히 중국도 연결돼 있죠.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엄청 심하던 이때 고기압이었대요. 이 앞에서 지금 기압이 높으면 미세먼지도 높아지는 정비례 관계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전체가 다 고기압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당시 이제 기압 상황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어서 볼게요.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는 하면서 이제 기압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기압일 때는 미세먼지가, 기압이 높을 땐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기압과 미세먼지는 왜 그렇게 관련이 있지?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게 13번째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 즉 기압이 높을 때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대요. 우리 이 순간 떠올려줘야 되는 게 바람이 많이 불어야 미세먼지, 먼지를 다 흩어놓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데 기압이 높으면 바람이 양이 적구나. 바람이 적으면 바람도 빠르게 막 서로 밀면서 풍속을 빠르게 할 수 없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압일 때는 바람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공기가 주변과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즉 이게 원인이라면 고기압일 때는 바람이 적어요. 그렇게 되면은 공기가 바람에 의해서 잘 섞이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 즉 이제 뭐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그 결과,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적은 게 원인이 돼서 공기가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고, 그럼 정체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원인이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또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쇄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압과 풍속도 사실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반면 저기압이 영향력을 미칠 때에는 고기압 영향권일 때랑 지금 저기압 영향권일 때랑 지금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기압 영향이 미칠 때에는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저기압일 때는 공기의 흐름이 빠르대요. 공기의 흐름이 빠르다는 건 바람도 잘 분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강수 현상까지 동반한대요. 비가 오게 되면 공기 중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씻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압일 때는 이런 요인들이 있구나. 풍속도 빠르고 그리고 비까지 내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쌓일 수가 없는 거죠.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는다. 즉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기압 영향권일 때는 이런 기상의 특징이 있고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즉 풍속이 빠르고 강수 현상, 비가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기압 영향권일 때랑 저기압 영향권일 때를 대조하면서 기압이 미세먼지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3번 단락에서는 인과의 방식으로 내용이 잘 전개가 되고 있고요. 고기압과 저기압일 때의 상황이 대등하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딱 하나의 중심 문장을 찾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14번째 단락. 지구온난화 또한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온난화, 지구의 기온이 뜨뜻해지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기상조건 3에 해당이 되는 게 지구온난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구온난화도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미리 밝혀주고 그것의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중심 문장일 거고요.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지구온난화가 날씨나 기온이 올라가는 거하고 관련이 되니까 이제 여름철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우
더워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체온 유지를 해야 되니까 땀을 흘리죠. 땀을 흘려서 좀 식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나무도 온도가 높아지면, 사람과 나무를 지금 비교해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와 나무를 비교하고 있구나. 비교하면서 이 나무도 너무 주변이 높아지면 생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땀을 흘린 것과 유사하게 유기기체를 뿜어낸대요. 일단 여기 봤을 때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공통점을 추출하는 거죠. 유기기체는 여러분들 아까 했던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초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기기체였어요. 근데 그거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나무들이 유기기체를 뿜어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유기기체를 뿜어내는지, 더워지면 왜 이런 현상을 보이는지,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 땀을 배출하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어쨌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나무에서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유기기체가 재료로 돼서 유기탄소라고 하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초미세먼지가 되는 거였잖아요. 앞서서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를 보면 유기기체가 나중에 결합하면서 유기탄소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기상조건이 초미세먼지, 유기탄소라고 하는 초미세먼지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굳이 이거를 앞서서 선생님이 기압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와 비례 관계를 보이고 풍속과 같은 경우엔 반비례 관계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굳이 비슷하게 연결하자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이 초미세먼지인 유기탄소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것도 정비례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미세먼지와 기후에 또는 기상조건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라 이걸 미리 중심 문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앞선 문단들과의 약간의 변별점은 뭐냐면요. 앞선 것들은 기상조건 자체가, 이게 기상조건이라면 그게 초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기상조건의 하나인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 거죠. 결국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의 맥락에서 흐름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 단락과 함께 그냥 중심 내용 4로 분류되면서 이 15번 단락도 함께 볼게요.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산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관련된 것을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화산이 폭발하자 거기서 나온 화산재와 가스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대략 5년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대요. 그러면 이게 지구 중에서 이쪽이 이제 필리핀 쪽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랑 가스가 뽀약뽀약 여기 다 어떤 층을 형성하면서 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권에 머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얘네가 이제 미세먼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간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되게 됐대요. 이게 지금 태양이라고 본다면 태양에서 복사 에너지를 보내겠죠. 에너지를 보낼 거고, 그럼 그것이 이 지표에 그대로 좀 어느 정도 흡수되어야 평년 기온이 그대로 유지될 거고 평소에 키우던 어떤 농작물 같은 것의 생장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여기 가로막기 때문에 안에 투과되지 못하고 반사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표의 온도가 일정 부분 올라가고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럼 평년보다도 온도가 낮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기온이 막 1, 2도 뚝 떨어지게 되면은 평소에 기르던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든지 우리도 원래 평소의 기온에 몸이 익숙해졌던 그 적응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5년 동안이나 유지됐대요. 원래 온도로 회복되는데 5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그게 머무르다 보니까 이런 지표 안에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 화산 폭발 이후에 대기 온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가서 미세먼지가 막아. 그렇게 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돼 버려. 즉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요. 이렇게 된 결과가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겠죠. 그렇게 되면서 대기의 온도가 떨어지게 됐다. 그럼 이것도 또다시 원인이 되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계속 연쇄 작용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후변화 모델에 이 미세먼지를 한번 넣어보고 이 피나투보산 실험은 아니죠. 이건 그때 실제로 있었던 거니까 이때와 유사하게 모의 실험을 해보니 비슷한 결과가 계속 나왔대요. 즉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많이 끼게 되면 이게 결국은 햇빛을 반사시키게 되면서 뭐 구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평년 기온을 유지하지 못한다든지 뭐 대기의 온도를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즉 미세먼지는 햇빛을 반사해버리거나 구름에 영향을 끼쳐서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앞서서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피나투보산의 예를 통해서 정리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번째 단락까지가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와 기상조건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에 딱 한 단락만 남은 것은 당연히 처음, 중간, 끝 부분에서 끝에 해당이 될 테니까 전체적인 내용 구조는 여기까지 나눠서 여기를 중간 4라고 보고 여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4 부분은 11번째 단락부터 15번째 단락까지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상 조건에는 풍속이라든지 기압, 지구온난화 이런 게 있었고 미세먼지도 그 기상 조건의 어떤 기후의 측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었죠. 그러면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16번째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16번째 단락은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눴을 때 설명문의 끝 부분에는 대부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를 하거나 내용 정리 및 요약 이런 게 있거나 또는 글의 어떤 대상이나 중심 내용과 관련해서 독자에게 전하는 당부 또는 과제 이런 걸 제시하거나 그 소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능성, 전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내용을 볼게요.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시각각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대기는 미세먼지하고 관련성이 높겠죠. 이걸 잘 측정해야 대기의 온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5개의 인공위성이 시차를 두고 같은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인공위성들은 이제 구체적인 예가 되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했으니까 이런 예를 통해서 이 인공위성들은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 등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세먼지를 중간에 얘기하긴 했지만 나머지도 다 미세먼지와 관련성은 있어요.
화학물질도 미세먼지와 관련이 되고요. 오염물질 당연히 관련되고요. 이건 미세먼지 그 자체고. 온도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관련성이 있다고 했고 기압도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이 인공위성에서 측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대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위성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대요. 그래야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하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위성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구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잘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잘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도 미세먼지에 대한 나름의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나름의 전망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도 면밀이라는 말 하죠. 빈틈없이 막 굉장히 잘 준비된 거. 그러니까 정말 빈틈없이 잘 관측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 위성 도입을 통해서 대기 변화 연구를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 도입을 통해서 이 현실의 어떤 대기먼지 또는 미세먼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은근슬쩍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설명문의 어떤 글의 특성상 굉장히 막 희망적인 미래를 그대로 막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하기엔 조금 다소 부담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 전체적인 맥락상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끝부분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연구의 전망